최초의 발행량이 50개부터 지금 반씩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최초의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다 발행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거의 100년에 걸쳐서 발행이 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런 속도로 폭포수처럼 떨어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생산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는 반대예요. 수요는 최초의 물량이 많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기관 참여 일어나고 점점 관심도 높아지고 이제 2000년도 인터넷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부터 폭발적으로 수요는 늘어나는데 반대로 신규 공급은 초반에 폭포수처럼 떨어진 다음에 이제 없는 단계. 그러면 공급과 수요의 갭이 발생해 버리죠. 이 갭이 가격을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신민철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또 반감기 이후에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3년 사이클 이론이 깨졌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과거처럼 다시 간다라고 보면은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신 거 들어보면 이제 8월 말이 저점이고 그 뒤로 이제 뭐 또 상승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과거 사이클 속도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은 보통 반감기 이후 한 120일 정도 지난 시점부터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4월 20일이 반감기였으니까 8월 말 정도 뭐 조금 앞으로 당겨질 수 있고 늦춰질 수 있겠죠. 근데 대략 그 정도 기간부터 이 반감기 저항이 끝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감기 저항이라는 것도 어찌됐든 간에 이제 채굴량이 줄면서 네.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던지는 개념이었는데 네. 지금은 마운트 국수나 뭐 독일에서도 막 던지고 있으니까 네. 사실 이게 좀 그 효과가 좀 희석된다? 네. 뭐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처럼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올 때는 그 효과가 좀 적겠죠. 왜냐면 이번에 반감기가 지나면서 하루 생산량이 450개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독일이 하루에 2-3천 개씩 팔고 있거든요. 네. 하루 생산량의 뭐 4-5배를 팔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뭐 홍수가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뚝이 터진 거예요. 네. 뚝으로 이제 물 들어온 양을 조여놨는데 일시적으로 어디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근데 결국 일시적인 문제는 빵꾸 난 데를 메꿀 거 아니에요. 네. 독일 물량은 이제 절반 이상 팔렸습니다. 7월에서 8월 초면은 다 팔릴 거고 마운트 국수 물량도 3분의 1이 배포가 됐어요. 3분의 2도 다음 달 정도면 다 배포가 끝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은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죠. 그 반감기 물량 자체가 과거에도 이제 물론 반으로 줄었지만 이제는 그 절대량 자체 450개 그게 이제 너무 네. 적기 때문에 네. 뭐 이번은 몰라도 뭐 다음번 반감기부터는 네. 사실상 뭐 거의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참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반감기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몸집이 커지는 겁니다. 네.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랑 기관 참여가 늘어나는 거. 네. 기관들은 개인처럼 막 샀다 팔았다 빠르게 안 하니까 그 두 가지에 의해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지 반감기 물량이 줄어드는 것에 의해서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절대 비트코인 양을 기준으로 하면은 반감기가 지날수록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드는 그 규모가 점점 비중이 적어져요. 그런데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거래 가능한 그러니까 가판대 위에 올려져 있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죠. 그거는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지난 사이클에서 최대 300만 개 이상으로 갔던 거래소에 있던 비트코인이 지금 180만 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거래소 안에 있는 비트코인들도 점진적으로 약간 장기화되고 있어요. 물량 보유 기관도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개인 투자자들도 점점 이해도가 높아지죠. 이 시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난 사이클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나온 지 10년도 안 된 사이클이었는데 이제는 3-4년 된 사이클이잖아요. 투자자들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 거래소 안에 있는 물건들도 사람들이 이제 잘 안 팔아요. 그러면서 팔려고 나와 있는 매물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채굴 그 반감기로 인해서 전체 물량 대비 줄어든 물량은 별거 아닐지 몰라도 매도 가능한 그러니까 매물 내에서의 물량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게 영향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시장 자체에 지금 뭐 물건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은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 투자자만 하더라도 이미 거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5년 이상이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사이클이 4년이니까 사이클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예 안 파는 거다. 네.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 3년 정도. 이제 3년 정도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한 그 3년 상승장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네. 그 물량으로만 쳐도 50% 이상입니다. 근데 그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거래 가능한 물량, 그러니까 매물이죠. 매물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감기 영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 대비 이 비트코인 뭐랄까 관심자 수라든가 네. 아니면 뭐 소유자 수 이런 건 점점 뭐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비트코인은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이 1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2,100만 개밖에 없는데 1개 이상 가진 지갑이 100만 개가 넘었다는 거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 비트코인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 5%가 1개를 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 이거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고요. 현재 지금 보급률로 치면은 대략 2000년도의 인터넷과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2000년도의 인터넷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약간 금이나 뭐 미술품 이런 것처럼 그냥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난 그냥 들고 가겠다. 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장에 물건이 없어지죠. 물건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막상 살려고 하는 네. 사람도 그러면 너는 없으니까 이제 네. 웃돈 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프리미엄을 가격이 주고 올라가는 살 거잖아요. 수밖에 없는 거고 비트코인의 투자자 입장에선 좋은 건데 전체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결함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초의 발행량이 50개부터 지금 반씩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최초의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다 발행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거의 100년에 걸쳐서 발행이 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런 속도로 폭포수처럼 떨어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생산이 안 돼요. 이렇게 조금씩 신규 공급이. 네, 신규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는 반대예요. 네. 수요는 최초의 물량이 많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기관 참여 일어나고 점점 관심도 높아지고 이제 2000년도 인터넷 수준이라고 그랬죠. 인터넷도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모든 그 신규 기술의 도입은 S자 곡선이라고 해서 이런 모형을 따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기관 참여가 네. 지금 이뤄지는. 그래서 이제부터 폭발적으로 수요는 늘어나는데 반대로 신규 공급은 초반에 폭포수처럼 떨어진 다음에 이제 없는 단계. 그러면 공급과 수요의 갭이 발생해 버리죠. 이 갭이 가격을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선 좋은 거지만 건전한 생태계 입장으로 본다면 나쁜 거죠. 오히려 뭐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 치면은 부동산 수요자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신규 공급이 아예 없는 거예요. 뭐 인구가 두 네. 배가 됐는데 네. 아파트를 안 짓는다. 네. 이러면 근데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문제는 그게 지금만 안 짓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디지털 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결국에 이제 물량의 공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수요만 늘어나면 이제 가격이 이제 폭발할 네. 것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네.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그건 뭐 장기적인 뷰라고 치면은 당장 지금 네. 뭐 사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네. 그래서 언제 올라가냐 뭐 이런 거 걱정하실 텐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감기 효과 끝나고 마운트 곡스 그리고 이제 뭐 독일 정부 매도 물량? 요구만 없어지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악재라는 건 없다고 봐야 되나요? 물론 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는 있겠죠. 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없고 다만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게 남아있긴 해요. 그건 뭐냐면 미국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이 아직까지는 경기가 좋아요. 근데 지금 실업률이 이번에 최초로 4.1%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선형적으로 오르지 않고요. 원래도 과거에서 보면은 조금씩 올라요. 그러다가 4%, 4.1%, 2%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냥 폭발적으로 급등해요. 이때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 금리 인하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에도 금리 인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있죠. 근데 연준은 극구 부인하죠. 지금 미국은 강하다. 괜찮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를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말이 맞을지가 조금 불안. 왜냐면 과거에도 많이 틀렸잖아요, 연준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틀릴 수가 있는 거고 이번에 바로 그 촬영하는 오늘 전날에 파월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했죠. 근데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지난번까지만 해도 경기는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마디 더 붙였어요. 뭐냐면은 리스크가 있는 만큼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은 그 고용 악화와 경기 침체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고금리를 유지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지금 뭔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리스크가 느껴지는 느껴진다. 거죠. 네. 그러면서 금리 인하할 떡밥을 뿌려놓는 거죠.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가 내년 정도에 올 확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무조건 하락하나?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지금 탄생 이후에 제대로 된 경기 침체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등장했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의 경기 침체라고 하면 코로나 때 한 번이에요. 근데 코로나는 정상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잖아요. 경기 문제로 발생하는 경기 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경기 침체가 없었어요, 여지껏.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짐작으로는 어쨌든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같은 위험 자산이니까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짐작은 해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하지만 정말로 강력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적당한 경기 약세 정도라면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에게는 더 호재가 될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약한 정도. 네. 약한 감기.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독감 정도가 아니라 감기 정도라면. 근데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의 별명이 뭡니까? 디지털 골드잖아요. 금이 경기 침체 최고의 자산이죠. 왜 그러냐면 금도 경기 침체여서 사실 좋을 건 없어요. 근데 왜 좋냐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낮춥니다. 그러면 금은 기본적으로 구매력 저장 수단이죠. 금리를 급격하게 낮춘다는 건 유동성을 급격하게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금은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스펀지 역할을 하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유동성이 풀리면은 금 가격이 치솟는 겁니다. 또 하나 있는데 금은 이자가 없죠.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자가 없는 금의 매력이 올라가고 이자 있는 채권 같은 거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금으로 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금이 좋은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도 별명이 디지털 골드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아직은 위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경기 침체면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적당한 경기 약세 정도면은 디지털 골드라는 특성 때문에 그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그다음 금리가 많이 내려가는
그 특성에 의해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한 감기 정도 수준에 오면은 오히려 그러면 이게 돈 풀리니까 네. 그걸 흡수할 수 있는데 네. 너무 충격이 오면은 뭐 예전처럼 또 한번 급격한 침체 오니까 비트코인 팔고 막 금 팔고 했었던 네, 그렇죠. 코로나 같은 때는 진정한 그 경기 침체가 오면 금도 가격 하락해요. 금도 리먼 브라더스 때 하락했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강한 경기 침체는 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사람들이 그냥 현금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무조건 달러가 네.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다 떨어져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좋냐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항상 금이 좋았고 주식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경기가 안 좋은 기간에는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주식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현금 흐름으로 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기업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식은 안 좋아요. 근데 금은 그런 거 없죠. 금은 오로지 유동성 흡수와 금리로 인한 이득만 보죠. 그래서 그런 급격한 침체기를 지나고 나면은 금이 제일 먼저 반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근데 비트코인은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보다도 황금성이 훨씬 좋아요. 그러면은 침체 터졌다 그러면은 일단 다 팔고 보겠죠. 팔고 네. 뭐 달러 확보하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생각할 건데 그 다음에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러면 다시 제일 먼저 회복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주식 같은 좀 위험 투자다 뭐 이렇게도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하다가 지금은 또 약간 전혀 반대요. 달라지고 네. 뭐 이러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 주식이 상승할 때는 비트코인이 좀 약간 횡보하고 약간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약간 순환매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3월에 비트코인이 최고점 찍을 때 반대로 나스닥은 하락했었거든요. 별로 안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안 좋은 동안 S&P와 나스닥은 달리고 있죠. 그러면서 돈이 어느 정도 약간 순환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보통 강세장이 정말 끝에 가면 둘 다 좋습니다. 그때는 그냥 돈이 외부에서 들어오기만 하니까 그때 가면은 둘 다 좋은데 그 정도의 강세장이 아직 안 온 지금 시점에서는 돈이 좀 돌고 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비트코인이 달리는 동안 나스닥 S&P는 좀 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S&P 나스닥이 달리는 동안 비트코인이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몇 달 후에는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항상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사실 네. 그게 또 어느 정도 차익 네. 실현하고 또 다시 또 옮겨가고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투자자들은 대체로 오를 때는 걔가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해서 그렇긴 하죠.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 이제 비트코인 최고점 정도를 한 어느 정도 보세요? 저번에는 뭐 한 3억, 5억 뭐 이런 얘기도 근데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단지 이제 그때와 좀 다른 게 이번에 기관들의 평균 그 목표 가격이 어느 정도 집계가 됐어요. 근데 그 집계된 수치가 대략 한 16만 5천 달러 정도. 내년 적정 가격. 2억 정도.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김치 프리미엄이 그 최고 불장에서 20% 정도 붙으니까 한 뭐 2억 중반대. 그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다만 기관들의 목표 주가를 실제 가격이 뛰어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걸 넘는다. 네. 그러니까 그게 최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최저 보수적인 라인으로 봤을 아무래도 때. 보수적으로 발표할 테니까. 네, 그게 한 2억에서 2억 5천 사이. 근데 그거를 못 뛰어넘었던 적이 없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지난 사이클에서는 그 기관들의 평균 목표 가격을 한 2.5배 정도 뛰어넘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 한 2배 정도라고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한 그 가격과 결국 3억에서 5억 사이와 거의 같아지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기관들도 어떤 뭐 근거를 가지고 뭐 네. 2억 5천 뭐 2억을 부르는 거일 텐데 네. 어떤 근거가 뭔가요, 이게?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과거 가격 패턴을 지금 거에 대입했을 때, 근데 비트코인은 그 주식처럼 현금 흐름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정해져요. 그렇죠.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네, 없으니까. 심플해 오히려. 근데 그렇게 심플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거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는, 그게 사이클인 거잖아요. 네. 그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정해지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과거의 패턴을 현재의 변동성 바뀐 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대입했을 때 그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네. 수요라는 것도 지금은 시총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으니까 네. 이미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네. 추가 수요들이 이제 더 들어올 것이다. 네. 그 개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함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올랐던 만큼 또 오르기 위해선 시간이 2배 걸린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몸집이 커질수록 무거워진다는 거죠. 느려지는 거죠. 네, 근데 비트코인은 이 역함수 법칙에 진짜 정확히 일치하게 움직입니다. 그럼 역함수 법칙에 이제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장에선 그 기준 가격을 뛰어넘어. 넘었다가 내려갔다. 이제 약세장에서는 오히려 네.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산책하는 주인 가게처럼 이렇게 따라가면서 올라갑니다. 그 역함수 법칙으로 봤을 때는 내년 말 기준 가격이 14만 달러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과거 사이클에서 이 기준 가격을 몇 배 이상 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사이클에서도 3배
3배 넘었어요. 결국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개가 막 더 빨리 그렇죠. 뛰어가고 네, 더 빨리 들어간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고 뭐 간단한 투자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코인 투자하면 대부분 막 잃었다, 큰 돈 네. 잃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저한테도 이제 상담 들어오는 거 보면은 코인으로 많이 손해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거 보면은 꼭 알트코인 투자해서 그렇죠. 돈을 네. 잃거든요. 네. 내 전 재산을 투자하는데 이게 비트코인 하러 갔다가 알트로 이렇게 가게 되는 어떤 그 심리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죠. 왜냐면 비트코인이 5% 오를 때 알트코인은 50% 오르거든요. 50% 오르니까 네. 옆집에 저기 막 불이 나 있으니까 네. 나도 저기 불 구경하러 가고 가는 있는 거야.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막 5%, 10% 오를 때 이 알트코인이 200%, 300% 오를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얘를 떨어져. 그러면 알트코인은 지금 4, 50%로 떨어진 애들 많거든요. 저점이다. 들어가요. 거기서 다시 50% 떨어집니다. 또 떨어지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죠. 놔두면 된다. 근데 알트코인은 그런 확신이 안 생기죠. 그다음 일단 그 알트코인 자체를 공부하고 사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네이버에서 그냥 한번 쳐보고 글 몇 개 읽고 사시거든요. 그럼 믿음도 전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손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트코인으로 간다는 건 결국에 작은 돈으로 이제 큰 돈 만들어 보겠다는 네. 약간 욕심이 네. 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실제로 나는 똑같은 기간에 네. 비트코인 들고 있었는데 옆에서 막 올라가는 걸 보니까 그렇죠. 네. 실적까지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옮기면서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봤을 때 흐름이 있을 텐데 네. 아직은 비트코인의 네. 시기다라고 봐야 될까요? 비트코인이 일반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반감기 이후 약 6개월 뒤에요. 근데 알트코인은 보통 거기서 다시 한 3개월 정도 뒤부터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됩니다. 다만 가격이 그때부터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오를 때 당연히 알트코인도 올라요. 근데 비트코인을 그냥 압도적으로 초월할 정도로 본격적으로 오르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고 나서 한 3달 뒤. 그때부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알트 불장, 알트 시즌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어차피 알트를 하는 게 맞다. 왜냐면 비트가도 올라갈 거면 알트는 더 많이 그쵸,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굳이 그러진 말고 비트코인 갔다가 가도 된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비트코인으로 일단 투자를 하다가 가는 거 보이면은 확실히 가는 거 보이면은 그때 옮기더라도 늦지 않다. 근데 그때 옮기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결국 알트는 불장에서도 조정 세게 올 때는 4, 50% 그냥 오거든요. 그때 못 견디세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넣으면 견디시겠지만 네. 뭐 수천만 원 2,000, 5,000 1억 넣으면은 넣으면 못 견디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알트를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전략을 짜서 해야 되는 네. 거고 한 가지 이제 희망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그 책을 이제 올해 발표하고 좋았는데 제가 그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최악이었어요. 2천만 원대였어요. 네. 그때 제가 그 책 쓴다고 하니까 다 비웃었어요. 근데 제가 책 내놨을 때 경쟁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잘 팔렸거든요. 완전 최악 네. 악의 분위기니까. 저는 최악일 때 이미 이렇게 될 거를 알고 미리 쓴 네. 건데 제가 지금 알트코인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만간 또 온다 이건가요? 네, 거기까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책 나올 때쯤 그때 관심 가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도 있는데 그 개인 지갑에 보관하냐, 뭐 거래소에 네. 보관하냐,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의견이 좀 약간 또 갈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또 개인이 보관하다가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네. 업비트 정도면 절대 안 망한다. 업비트에 넣어놔라,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 뭐 그냥 수십억 있는 분들 말고 네. 뭐 1억, 뭐 2억, 음. 뭐 이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거래소도 충분히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거래소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해킹을 당하기가 쉽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 거래소 해킹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래소 자체가 해커한테 해킹을 당한 거고요. 또 하나는 내 개인 계정이 털린 거예요. 그냥 아이디랑 패스워드 같은 게. 그런 예. 거. 또는 OTP가 털린 걸 수도 있고. 예, 그런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국내 거래소는 그나마 인증 절차가 네. 조금 더 보안성이 뛰어나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해킹이 훨씬 더 적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제로는 아니고요. 해외 거래소는 해킹이 사실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당했는데. 그래요? 네,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의외로 조금 보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 썼다고 생각했는데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 보관을 하려면은 그 보안 등급을 거의 최고 등급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단점이 있지만 동시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은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오히려 개인 지갑이야말로 다 날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리스크잖아요. 네, 그것도 리스크예요. 왜 그러냐면 거래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안을 잘못해서 털리면은 책임을 안 져주지만 거래소 자체가 뭔가 보안을 잘못해서 털리거나 하면은 그거는 책임을 웬만한 데는 다 져줍니다. 근데 개인 지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비밀번호만 잃어버리더라도 그냥 끝이에요. 남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쓰레기장 뒤지고 있는 분 있잖아요. 네, 카드 그것처럼 디스크.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 지갑은 누가 구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 책임도 나한테 100% 있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개인 지갑과 거래소를 둘 다 이용하는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ETF를 사면은 제일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ETF가 승인이 된 게 비트코인에게 혁신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특히 기관들은 더욱더 암호화폐 투자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 한 방에 몇십 조 날아가니까. 몇십 조가 날아가서 그거 누가 보관할 거예요? 그 보관하고 있던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기관들은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ETF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런 걱정이 싹 없어진 거죠. 그냥 ETF 통해서 사면은 그냥 만사 해결이다. 네. 물론 ETF 수수료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리스크고 리스크도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ETF한테 주는 수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죠. 그걸 생각을 한다면은 ETF가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이 개인 지갑이든 거래소든 둘 다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냥 주식 앱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ETF가 혁신적인 거죠.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